옛날 옛적 조선 어느 마을에 고약하고 모진 시어머니로 악명 높은 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박씨 부인이라 불렀는데 그간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을 들들 볶아 쫓아냈는지 헤아리기도 어려웠다. 확실한 것은 8번째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7명의 며느리가 그 집 문턱을 넘었다가 울며 쫓겨났다는 것뿐이었다. 쫓겨난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숨소리가 거슬린다거나 밥 짓는 솜씨가 형편없다거나 심지어 실수로 가보인 그릇 하나를 깼다는 등 트집 잡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러니 박씨 부인의 집에서는 불쌍한 며느리들이 석 달을 채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박씨 부인의 집에 제발로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는 처녀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성은 김씨였다. 김씨 처녀는 그 일대에서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머리가 비상하고 배짱이 두둑하며 좀처럼 남에게 굽히지 않는 당찬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남들은 박씨 부인 이야기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씨 처녀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옳거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이번 기회에 내가 그 고약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하고 되려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딸의 이런 당돌한 생각에 김씨 처녀의 부모는 기가 막혀 얘야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내 고운 청춘을 어찌 그런 시궁창에 던지려 하느냐 하며 눈물로 밤낮 없이 말렸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김씨 처녀는 막무가내로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버텼다. 결국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마침내 김씨 처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박씨 부인의 며느리가 되어 그 집 대문을 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며느리는 과연 며칠이나 버틸지 아니면 정말 소문대로 시어머니를 휘어잡을지 저마다 문틈으로 빼꼼히 내다보며 잔뜩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온 마을의 시선이 박씨 집안으로 쏠렸습니다. 역시나 소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 며느리가 집안에 발을 들인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얘의 그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김씨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며 어떻게든 트집 잡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 며느리의 길을 초반에 완전히 꺾어놓아야 앞으로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씨 며느리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에 박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며느리가 빗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아니나 다를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앵이야, 새벽부터 나다니며 마당은 왜 쓸고 있는 게냐? 잠이나 더 잘 것이지. 그리고 빗질하는 봄이 그게 뭐냐? 먼지만 풀풀 날리지 않느냐? 저기 장독배 뒤편 구석은 또 왜 쓸다 마는 게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냐? 매섭게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김씨 며느리는 하던 빗질을 멈추고 공손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 공기가 상쾌하여 마당이라도 정갈히 해두면 어머님께서 아침 산책 나오셨을 때 기분이 좋으실까 하여 쓸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릴까 염려되어 살살 쓸었는데 다음부터는 물을 조금 뿌린 후에 쓸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보지 못한 구석진 곳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방긋 웃으며 대답하고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쭈, 요것 봐라 하며 딱히 더 쏘아붙일 말을 찾지 못해 입맛만 쩍 다졌습니다. 아침부터 기세를 꺾으려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상에서는 또 음식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김씨가 정성껏 지은 쌀밥과 끓인 미역국을 맛본 박씨 부인이 또다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상을 밀치듯 했습니다.
이게 밥이냐, 돌멩이냐, 뜸이 덜 들어 딱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미역국은 또 어떻고. 비린내가 가시질 않았구나. 내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외양간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어머나, 밥이 입맛에 맞지 않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새소치라 아직 불 조절이 익숙지 않아 그런가 봅니다. 곧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역국은 제가 참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 비린내를 잡는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들깨가루라도 좀 넣어 다시 끓여올까요? 김 씨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이 얄미웠지만 딱히 더 화를 낼 명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됐다. 치워라. 하고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박 씨 부인이 김 씨에게 산더미 같은 옷감을 던져주며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박 씨 부인이 얼마나 했나 보러 건너와 보니 김 씨는 창가에 단정히 앉아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꿰맨 옷솔기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트트트, 이걸 바느질이라고 한 것이냐. 땀이 간격도 제멋대로고 삐뚤빼뚤한 것이 꼭 지렁이가 튀어간 자국 같구나. 이래서야 어느 양반댁 마님이 입으시겠다고 나서겠느냐. 어머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직 제 솜씨가 어머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탓이겠지요. 하지만 어머님, 옛말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였으니 서툰 솜씨로나마 제가 올린 정성만큼은 이 옷을 입으실 분께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정 부족하다 여기시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풀어 곱게 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흡족하실 때까지요. 바느질 솜씨를 탓했더니 되려 옛말까지 들먹이며 제 정성을 알아달라는 듯 말하는 며느리 앞에서 박 씨 부인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갖추는 며느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하고 콧방귀를 끈 뒤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트집 잡기가 이어졌지만 김 씨 며느리는 이전의 며느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코 울거나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종 일관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때로는 재치 있는 말로 시어머니의 날선 공격을 부드럽게 받아 넘기거나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쥐 잡듯 잡으려던 박 씨 부인은 오히려 제 풀에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에서 첫날은 김 씨 며느리가 조금도 밀리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박 씨 부인의 트집 잡기와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지만 8번째 며느리 김 씨는 여전히 기름에 물 돌듯 바람에 버들가지 휘듯 태연자약하게 받아 넘기며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며느리에게 휘둘리겠다는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씨가 마루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아끼는 작은 찻잔 하나를 실수로 손에서 놓쳐 마룻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으나 며느리의 꼬투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박 씨 부인에게는 이것이 마치 하늘이 준 기회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호되게 몰아붙일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천하의 팔푼이 같은 것은 어디다 두고 다니기에 멀쩡한 그릇 하나를 성하게 간수하지 못하고 기어코 그 이사다를 내는 게냐. 살림을 이따위로 하니 집안이 남아나겠느냐. 필시 내년이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먹으려고 작정을 단단히 했구나. 그렇지. 박 씨 부인은 방방 뛰며 깨진 찻잔 조각이라도 집어던질 듯이 기세등등하게 고함을 치며 김 씨를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당돌한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기어이 눈물 콧물을 쏙 빼놓으며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리라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번 어떤 호통에도 꼿꼿하던 김씨 며느리가 갑자기 박씨 부인 앞에 아무런 힘없이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영리해 보이던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박씨 부인은 끓어오르던 분노가 순간 당혹감으로 바뀌었지만 이내 속으로 옳거니 드디어 내 호통에 겁을 먹었구나. 저 당돌한 것도 별 수 없지.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비릿한 조소가 어렸습니다. 이제야 제 분수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 테지. 어디 한번 내 걸 복거라며 실컷 울며 매달려 보아라. 내 오늘은 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박씨 부인이 이런 생각에 잠겨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음 꾸짖을 말을 찾으며 막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무릎 꿇은 김씨 며느리가 눈물 어린 얼굴을 소매로 쓱 훔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젖은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굴복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마주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또렷하며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 몇 달간 어머님 밑에서 그저 순죽이고 순한 양처럼 지내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 지옥 같은 집을 거쳐가야 했던 그 가엾고 불쌍한 7분의 전처님들에게 어떻게 폭언을 퍼붓고 어떤 말도 안 되는 태집을 잡아 구박하고 내쫓으셨는지 그 모든 행적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아주 세세하게 모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증좌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박씨 부인의 의기양양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그분들이 남긴 피 맺힌 증언들, 어머님께서 트집 잡아 내쫓으신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사유들, 심지어 어떤 날 어떤 욕설을 퍼부으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집에 남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물건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찾아내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이미 어제 날짜로 관아에 소지를 올렸습니다. 김씨의 입에서 서슬퍼런 관아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박씨 부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입을 딱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과연 이 나라의 지엄한 법도가 평생을 한결같이 며느리들을 학대한 시어머니와 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8번째 며느리 중에서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으십니까? 김씨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씨 부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뭐라고 반박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인내와 순종, 심지어 방금 전의 눈물까지도 모두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무서운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순한 양이 아니라 발톱을 숨긴 무서운 호랑이 새끼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씨 부인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이 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릎을 펴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 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집에서 억울한 한을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야 했던 그 불쌍한 분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이제 어머님께서도 그분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직접 느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나라의 법이 함께 그분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 씨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마루 위에는 산산조각난 찻잔 파편과 함께 박씨 부인의 산산조각난 오만함과 자존심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씨 부인이 미처 정신을 수습하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기 전에 김씨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느꼈을 서름과 비참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머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듯하니 오늘 제가 직접 뼈저리게 알려드리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씨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씨 부인의 눈치를 보던 하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서슬퍼런 김 씨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듣거라. 지금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마님, 아니 저기 앉아있는 박씨 부인의 모든 짐을 뿌리도록 하여라. 비단옷 한 조각, 놀이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인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제는 새 주인을 모셔야 하는 건가 싶어 서로 눈치만 살폈지만 김 씨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허둥지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박씨 부인이 평생 모으고 아꼈던 옷가지와 폐물, 세간 등이 담긴 보따리들이 마당으로 속속 내어져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눈앞의 현실을 파악한 박씨 부인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씨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싸늘하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내 애인년 미쳤구나. 내가 정녕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년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것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내년을 내쫓을 테다. 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기력이라도 짜내듯 발악하며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며느리에게 매달렸지만 김 씨의 강철 같은 표정에는 동정심이나 망설임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김 씨는 하인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고 건장한 하인 2명이 다가와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박씨 부인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악을 쓰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놓아라. 이 천한 것들아.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당장 놓지 못할까. 여봐라. 내 애 아들은 어디 있느냐. 저는 좀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한때 그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하인들은 이제 박씨 부인이 아닌 새로운 안주인 김 씨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박씨 부인을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치려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박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처럼 며느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을 잘못했다. 정녕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그 처절하기 짝이 없는 외침에도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지듯 쫓겨나는 시어머니의 처량한 뒷모습을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차갑게 지켜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7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유 없이 행하셨듯 저 또한 어머님께 그리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눈물로 용서를 빌 때 그분들의 찢어지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제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애석하게도 어머님께서 제게 몸소 가르쳐주신 방식입니다. 확! 육중한 대문은 박씨 부인의 절규와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한때 온 마을 사람들과 며느리들을 벌벌 떨게 했던 박씨 부인은 이제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먼지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서럽게 울부짖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 너머로 문틈으로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통쾌함,
그리고 저 당찬 새 며느리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군림하던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박씨 부인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로 한동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호령만 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며느리에게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는 이런 치욕스럽고 비참한 처지는 실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미친 듯이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닫힌 대문 앞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쌀쌀한 초가을 밤 공기가 그녀의 때는 번지를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남루해진 비단옷 속으로 사정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배가 몹시 고프다는 생각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평생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꺼운 명주 소미불만 덮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녀에게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현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진 박씨 부인은 정처 없이 마을 주변을 그리고 인근 고을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자신을 알아보고 경멸하듯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인적 드문 곳의 허름한 정자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불안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위세등등한 박씨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행색이 초라하고 굶주림에 지친 불쌍한 늙은이 하나만 길 위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비참하게 며칠을 보내는 동안 박씨 부인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설고 혹독한 경험들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배고픔의 서름, 살을 애는 듯한 밤 추위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시렸던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냉대와 무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수많은 며느리들에게 안겨주었던 상처와 굴욕, 그들의 고통이 바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벌레 보듯 멸시당할 때마다 자신이 그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트집을 잡아 구박하고 매정하게 내쫓았던 며느리들의 얼굴이 흐릿한 잔상처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숨소리가 크다며 타박했던 날, 밥이 조금 질다고 밥상을 뒤엎었던 날, 아끼는 그릇 하나 깼다고 머리채를 잡고 집에서 내쫓았던 그 잔인하고 모질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들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과 억울함, 뼛속 깊이 사무쳤을 서러움이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홀로 통안의 눈물을 힘없이 흘리며 며칠 밤낮을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박씨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후회라는 무겁고 쓰디쓴 감정이 메마른 논에 물이 스며들듯 그녀의 온 마음을 서서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길 위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름아름 김씨 며느리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후회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지 조용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모진 방법을 써서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한 것은 복수심이나 통쾌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녀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지난날을 반성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충분히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판단한 김씨는 어느 햇살 좋은 날 조용히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 어귀로 나가보면 허름한 행색으로 담벼락 밑에 기진맥진하여 앉아있는 노파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가가 그분을 정중히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찾아갔을 때 과연 박씨 부인은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남노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힘없이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예전 집 하인들을 본 박씨 부인은 놀라움과 함께 밀려드는 극심한 부끄러움으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며느리들을 내쫓았던 바로 그 집의 대문 안으로 이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모질고 사나웠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길 위에서의 혹독하고 비참했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습관처럼 큰 소리로 호통치거나 눈에 불을 켜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졌고 조용히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이 혹여 조금 입맛에 맞지 않아도 예전처럼 타박하는 대신 오늘도 애썼다고 나지막이 칭찬해 주었고, 며느리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내가 뭐 도와줄 것은 없느냐며 먼저 다가가 일손을 거들어 주려고도 했습니다. 며느리 김씨가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간섭하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며 존중해 주었고, 늘 무시하기 일쑤였던 아들 민준의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서름을 통해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며느리들을 내쫓았던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진심으로 뼛속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씨 집안에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따스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호랑이보다 더 무섭던 모진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할머니로 거듭났고, 당차고 지혜로운 며느리 김씨는 집안을 너그럽고 현명하게 이끌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유약했던 아들 민준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며 이전에 없던 화목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뒷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침내 자신이 매몰차게 쫓아냈던 지난 며느리들의 찢어지는 심정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그 혹독했던 시련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쓰디쓴 경험과 깊은 후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